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독주와 독재, 발음은 비슷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른데요. 미래통합당은 같은 의미로 여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특히 세금에 관한 일들을 함부로 처리하고 눈 깜짝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8월 4일까지 처리하겠다고 통보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회 민주주의도 철저히 짓밟히고 있고 숫자의 힘으로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입법 독주, 독재, 여당의 속도감 있는 입법 추진, 여당은 충분한 논의를 했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늦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만 야당의 반발은 큽니다.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맡고 계신 최영두 의원 일부에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기가 막히는 노릇이죠. 정보 거리에 내몰릴 처지에 있으니까 나라다운 나라인가 그런 생각이. 이창복 선생님 같은 경우 이것도 곤욕을 치른 거고요. 매년 20% 반환금 지연이자가 쌓이기 때문에 반환금이 2배가 넘게 됐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그러한 피해자들의 배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꼭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혁당 재건이 사건, 박정희 정권에서 벌어진 조작 사건이고 사형 판결 다음 날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사법사상 최악의 날을 만든 사건입니다. 국가가 배상 판결을 내렸고 배상금을 받았는데 배상금 계산을 다시 하게 되고 국가가 소송을 걸면서 오히려 이자까지 더해져 국가의 배상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떤 내막인지 인혁당 재건이 조작 사건 피해자 이창복 선생과 인터뷰하겠습니다. 개인이 하는 식물원에 조형물 하나 해놨다고 그래서 이래저래라 하면 더 우습게 되는 거예요. 국제 예양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고려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과잉 오버 액션일까요? 외교적 결례를 범한 한 미술 애호가의 무례일까요? 소녀상 앞에 사죄하는 남성의 조각이 한일 외교가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관련 조각상 설치한 분과 일본 현지 이영채 교수 차례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4부 안 아픈 대한민국 시간에서는 황교익, 강영주 두 분과 함께 지난번 못다한 복다림 음식 이야기 전합니다. 7월 29일 수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안들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처리되는 중인데요. 검찰총장 힘빼기 입법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명백한 불법이다, 원천무효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 안에서조차 지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너무나 무기력하다 이런 자조 섞인 말도 들린다고 하는데요. 미래통합당 최영두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미래통합당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오늘 논평 올렸습니다만, 예. 우리 국회가 청와대와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 입법 아니겠습니까? 예. 입법 심사고 또 예산 심사인데 이것은 근대 민주주의 이 핵심인 국회의 권한입니다. 국회의 권한이고 책무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여러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법안, 그리고 또 국민들의 지금 그 집값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하는 이런 그 부분은 그 세금 부담과 함께 또 법으로 인한 역효과, 실제로 그런 역효과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따져보고 2, 3일, 적어도 2, 3일 이상은 한번 숙고를 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할 수 있었는데 그 모든 절차를 다 무시했습니다. 이 상임위라는 것은 상임위에서 우선에 소위를 구성합니다. 각 그 전문 분야별로 법안 소위를 구성해서 법안 소위에서 논의하고 전체 상임위에서 상정해서 다시 이제 의결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 절차를 다 무시했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 그 소위를 구성해야 되는데 소위를 구성하자는 이건 사실은 여야 간에 개원 이후에 처음으로 합의했던 사안인데 그것도 어겼습니다. 어기가지고 지금 마치 무슨 작전에 쫓기듯이 그 정부가 청와대의 지시겠죠.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지금 1시간 단위로 이렇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 이것들은 정말 국회의 본인의 임무를
정말 짓밟는 일이고요. 국회의 권한과 국회의 책무를 정말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이런 것에 여당 지도부가 동조하는 것도 문제고, 더 큰 문제는 야당이 심의할 기회,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야당도 이 법안이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 대책 문제에 대한 똑같은 법안을 냈습니다. 예.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병합 심의라해서 같이 한꺼번에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법안에 따라서 이러저러 아이디어가 있고 여러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당 것만, 정부가 지시한 것만, 청와대가 지시한 것만 내 것만 하고 야당도 동일한 법안을 냈는데 그 법안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건 정말 입법 독재를 넘어서서 헌정 파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정리하면 충분한 토론을 거친 뒤에 그렇습니다. 뭔가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8월 4일까지 7월 임시국회를 잡았는데 저희들은 8월 전체의 국회를 통해서라도 또 며칠간에 지금 여당의 입장은 이제 집값이 하루 다르게 뛰니까 빨리 하루라도 입법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만 벌써 지금 이 법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3년간의 어떤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에 또 공급의 부족으로 인한 앞으로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솟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게 뭐 일주일 더 하자는 것도 아니고 2, 3일 더 해도 되고 하루 이틀 더 해서라도 그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국민들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당길 수 않도록 정책의 효과를 분명히 하자는 걸 논의하자는 것인데 마치 작전하듯이 야당을 다 배제하고 단독으로 지금 질주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뭐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논리를 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 참 말이라고 똑같은 말이 아니고요. 지금 더구나 심지어는 지금 이게 뭐 언제입니까? 지난 정부에서부터 이렇게 잘못된 정책 때문이고 심지어 국토부 장관은 지난주에 그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지난 정부에서부터 공급을 줄여놨기 때문에 그게 몇 년 뒤에 공급되는 현실을 감안하면은 지난 정부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이제 지난 정부 때문이라는 이야기 방식인데 그걸 진작 알았더라면 그러면 정부 집권해서 3년이 지났는데 빨리 주택을 늘리고 주택 가격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부족하더라도 2년 뒤에, 1년 뒤에 많은 집이 30만 채, 40만 채 공급된다는 확실한 시장 전망이 있으면 집값이 이렇게 안 뜁니다. 지금, 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지금 수요 공급을 무시한, 경제학을 무시한 이런 정책을 펴고 있다가 뒤늦게 이제 야당 책임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맞지가 않고요. 이게 지금 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이라면서 22번이나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도 이 후유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 같은 게 집값을 잡으려고 이랬겠죠. 근데 집값이 계속 오릅니다. 그러기다가 또 세금 폭탄까지 동시에 떨어뜨려 놓으니까 팔아도 세금이고 갖고 있어도 세금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의 방향을 수급을 맞추고 정말 집을 빨리 팔도록 유도를 하든지 이런 정책을 내세워야 되는데 정책의 혼선이 빚은 큰 지금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새로운 입법안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빨리 팔게 하는 다주택자리 그런 뭐 입법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MBC 보도를 보면 2014년도에 새누리당이 주도한 부동산 3법 때문에 주택시장 폭등이 원인됐다. 그리고 그때부터 가격이 뛰기 시작했다. 여당 의원들이 그 보도를 보고 그걸 명분으로 삼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갑자기 그 전 정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게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수치가 경실련이 발표한 수치 그리고 KB금융주택지수에서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문재인 정부 들어서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주인값이 52%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내내 3% 하락했고요. 박근혜 정부 한 4년 반 정도 걸쳐서 29% 상승했습니다. 그럼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 같은 기간으로 치면은 동기 대비 66배나 올랐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통틀어서요. 근데 그게 수치로 드러나는 것을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 수치가 말해주는 것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구나 지난번에 어디선가 보도했다는 그것도 정말 맥락을 잘못 모르고 당시에는 부동산을 부양해야 될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것이 항상 어떤 시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상승해서 안 되겠지만 부동산의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이래 되면은 여기에 부채들이
그 이제 해소불능이 되고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 시기에 순간적으로 잠시 부동산 경기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이건 이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당시에 지금 민주당이 그러면 그걸 괜히 합의해 줬겠습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고 본회의에서 체결된 겁니다. 그 당시 예지는 뭐냐면은 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에 한해서 탄력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문제, 그리고 당시에 재건축을 장려해서 주택 물량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었고요. 또 지금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좋은 취지만 한편으로는 그 분양가를 묶고 나는데 시중 가격보다 거래가 실거래 가격보다 훨씬 낮은 분양가를 지금 제한해 놓았기 때문에 분양을 받으면 로또가 됩니다. 이게 예. 그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빚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떤 시장 환경에서는 풀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는 지어야 되는데 지금과 다른 부동산 경기를 다소 진작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서 지금 이걸 과도하게 소급하는 것은 그 실제로 지금 경실련에 발표한 주택 그 가격 주요와도 맞지 않고요. 이건 뭐 사실은 맥락을 무시한 정강부의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그 의원님 말씀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 값이 많이 뛰었다는 거에 동의하는데요. 그 방송을 보면 어쨌든 부동산 3법의 혜택을 받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부동산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거는 국민 감정상 미래통합당이 좀 부담되는 그런 대목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예, 국회의원들이 그럴 수 있을 거고, 그런 분도 계시고 있지만, 이건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특히 청와대와 정책 당국자들, 정책 당국자들의 또 문제도 크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다주택자 수는 민주당이 훨씬 많습니다. 예. 그리고 청와대 그 핵심 관계자들이 다 서울 강남 한 채만 다 남기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달라 그랬더니. 네. 그런 것도 살펴봐야죠. 예. 네. 자, 그런데 어쨌든 부동산 입법은 완료 수순으로 보이고요. 다음에 여당이 아마 빠르게 처리하려고 생각하는 게 검찰청법 개정안 일 테고, 또 공수처법도 아마 완료를 시키려고 할 모양이던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야당이 반대할 힘이 있느냐? 어떻게 반대하겠냐? 수적으로 많이 밀리는데. 뭐 대안 같은 거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수의 힘에 지금 역대 정부라든가 또 어떤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면은요, 예, 힘이 모자라서 망한 나라는 없습니다. 예. 힘이 넘치다가 힘자랑하다가 망한 경우가 많고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이 부동산 그것이 지금 취업한 문제고에서 이것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하겠습니다만, 만일 그 권력층의 그 비리라든가 대통령 측근의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이미 그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실제로 효력을 발휘했던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4년째 비워두고 있습니다. 예. 그걸 빨리 시작하면 될 문제고, 더구나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세계 어느 문명 국가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 검찰과 검찰의 기소권, 경찰의 수사권을 이렇게 분리하는 주제 아닙니까? 근데 유독 이 수사기관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게 하고 또 심지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을 뺏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문명 국가에서 좀 상상하기 힘든 법입니다.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 대상에 지금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왜 이렇게 서둘러 살려고 하는 것인지 뭐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다 짐작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함께 시시비를 분명히 가려서 함께 맞서 나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안을 여쭤봤는데 혹시 예. 제2플랜이나 지금 그럼 의원님 말씀은 국민 여론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들리는데요. 그러면은 장애투쟁 이런 거 뭐 국회 보이콧 이런 거 카드를 꺼내줄 수 있는 겁니까? 저희들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우리가 통탄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국회에서 반대 토론할 기회도 안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 참 어느 정권에서 있어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이런 독주와 폭주인데, 그러나 우리는 모든 연단을 다 차지해서 연단해서 왜 이 법이 부당한지 국민들이 이제 바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숫자 부족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당이 밀어붙이는데 너희들은 가만히 있느냐? 예. 왜 맞서지 못하느냐고 꾸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들이 잘 부각이 안 됩니다. 뉴스라는 것이 항상 한 부분을 또 특정하게 보여주기 마련이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모든 연단에서 국회 연단, 본회의 또 대정부 질문 또 상임위에서 이 부당함을 분명히 알려나갈 것이고요. 또 오늘 많이 나온 이야기도 이게 뭐 장외투쟁이라는 것이 국민 속에 좀 더 알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야당이 이렇게 당하고 야당이 이렇게 역부족으로 밀리고 있지만 이걸 국민 여론에 호소하려고 하면 국민 속에 좀 더 이 사연을 알려야 된다. 국민들은 도대체 야당이 뭐 하는지 모른다는 지타도 많으시거든요. 그럼 네. 오늘 나온 장애투쟁 이야기는 뭐 보이콧 이런 게 아니고 홍보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대국민 홍보전이고요. 지금 코로나 전국이 어디서 이 대규모 장애투쟁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그거 자꾸 그런 관심을 가지는데 그건 뭐. 예.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럼 그 원구성 협상할 때 11대 7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법사위를 빼고라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 그런데 저희들은 이게 원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 5.19 끝에 이제 개원하고 또 이제 상임위 다 같이 출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당시에 여야가 합의했던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과거 국회의 원칙과 전통대로 법안 심사 소위 각 상임위의 법안 심사 소위는 조위에서는 법안을 합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논의한다라고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숫자로 밀어붙이고 독단과 이 폭주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서로 11대 7로 했다고 하더라도요. 이 여당 간사가 숫자의 힘으로 엎고 다 이걸 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이제 상임위원장이 조금 더 균형 잡히게 좀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뭐 뻔히 법안 심사 소위에서 합의를 통해서 법안을 심의한다라고 합의해놓고 지금 법안 심사 소위 자체를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그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최영두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린 기자 언박싱. 오늘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펑펑 울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어떤 말입니까? 이게 심평 변호사가 쓴 글에서 나옵니다. 심평 변호사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들은 이야기라면서 추 장관이 1985년 초임지를 춘천지법으로 발령받자 법원행정처에 찾아가 펑펑 울며 항의했다고 적었습니다. 지방으로 발령이 나니까 법원행정처에 찾아가서 울면서 항의했다. 네. 추 장관 뭐라고 합니까? 추 장관은 어제 이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요. 사실이 아니란 얘기죠? 네. 이에 대해서는 오늘까지도 이제 시끌시끌한 상황입니다. 심평 변호사는 이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추 장관의 입장에 나오니까, 추미애 장관의 마음에 불가피하게 일으킬 상처를 좀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추 장관이 젊은 시절에 한 인사항에는 당시에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어서 제 기억에 깊이 각인됐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 추 장관이 마음이 상했으니까 사과는 하겠지만 사실관계는 맞다는 건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추미애 장관은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기도 했다. 전에는 여성 판사가 모두 서울 임지를 배정받는 혜택을 받았는데 추 장관 본인에게는 그 혜택의 줄이 끊어졌으니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입장에 대해서도 이제 추 장관이 1983년, 84년은 전두환 신군부 시절이었고 정통성을 상실한 신군부 아래에서 판사 임용장을 받으러 가지 않았던 게 팩트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예,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건데 네. 심평 변호사는 사과는 하면서도 사실이다. 네. 이렇게 다시 주장한 건데, 근데 본인이 직접 들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전언이잖아요. 네. 이게 법적 조치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35년 전 일인데 네. 이 증거가 남아있지도 않을 테고 누구한테 전해들었다고 말하더라도 수사 때 네네. 그 사람이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기억이 없는 건데. 네, 그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가는 게 아닐까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거 진실 게임의 양상으로 흐르는 모양인데 네. 35년 전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밝히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런데 이미 추미애 장관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본인의 명예를 상당히 훼손당한 결과가 돼버렸잖아요. 네네. 글쎄요. 이게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네. 법적 조치 들어가면은 일단 수사 들어가면 지켜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검찰 정기 인사가 지금 앞에 얼마 안 앞두고 있는데
법무부와 또 검찰 간의 갈등이 되풀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네요. 네, 이게 갈등이라고 표현하기도 조금 애매한 상황인데요. 그 지난 1월 인사에서 의견 청취 절차 등을 두고 그 당시에 벌어졌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또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인사를 앞두고 지난 1월 인사를 앞두고 과천에서 보는지 혹은 서초에서 보는지 제3지대에서 보는지 등 뭐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검찰 인사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있던 시절에는 문제가 되지 않던 일들이 뭐 교수 출신, 판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오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좀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 법무부 장관 할 때는 이런 총장과의 갈등이 전혀 없었죠. 네. 의견을 내라고 하면은 뭐 법무부에 가서 의견을 내면 됐으니까. 네네. 그런데 이번에 판사 출신이 오니까 제3지대에서 보자. 네. 왜 제3장소에서 보는지 이해가 좀 안 갑니다만. 네, 이해가 좀 안 갑니다. 네,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의견을 듣는 것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뭐, 때문에 장관이 인사를 할 거다, 뭐, 의견 없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안 하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견 없음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데 지금은 추미애 장관이 뭐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 이런 식의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음 취임했을 때는 네. 말 그대로 검찰총장의 의견을 거의 100% 받아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 또 특수통들이 대거 요직으로 올라온 것이고. 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들어오면서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총장이 의견을 냈지만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네. 그래서 윤석열 측근들이 한쪽으로 밀려난 것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또 그렇게 될 것이다. 뭐 공판 중심에 형사 중심에 네. 그런 사람들을 진급시키겠다고 이미 얘기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일선 현장에서 가장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들은 뭐 200~300명의 특수부 검사들이 아니라 형사 공판부 검사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중용이 돼야 된다는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검찰총장이 의견을 내더라도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러면 검찰총장은 식물총장 되는 게 아니냐. 이미 리더십 상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검찰 인사위원회가 내일 열릴 예정이었는데 연기됐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 29일, 그러니까 오늘 인사가 날 것이라는 뭐 예상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취재 결과로는 윤석열 총장의 선배 동기 기수에 해당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법무부가 사직 의사를 물었고요. 대부분의 검사장들이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현재까지 뭐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검사장 중 일부가 사직을 안 하고 있는 것도 확인이 좀 됐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이제 검언 유착부터 해서 논란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좀 연기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한동훈 법무연수위원 연구위원회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는 와중에 그 수사팀과 한동훈 검사와 몸싸움이 있었다고요?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오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동훈 연구위원의 휴대폰 유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습니다. 중앙지검은 이제 한동훈 연구위원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서 오늘 오전 10시 30분경 현장 집행에 착수를 했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인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하여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압수수색 영장은 7월 23일 날 발부가 됐고 일단. 네. 그래서 조사팀에서 한동훈 검사에게 조사받으러 와라. 네. 받으러 와서 휴대폰을 내라.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조사받으러 안 왔으니까. 네. 이제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를 만나러 법무연수원을 가서 네. 폰 내놓으시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못 내놓겠다 이렇게 싸운 거예요? 어떻게 싸운 겁니까? 그러니까 핸드폰을 뺏기지 않으려는 한동훈 검사의 핸드폰을 이제 그 부장검사가 그거를 이제 뺏으려고 하다가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연구원 입장이 뭐예요? 한동훈 연구위원은 이제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 폭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사검사가 독직을 이용해서 나를 폭행했다. 네. 그래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한 검사장은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형사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면서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몸 위에 올라탔다. 그리고 그 한동훈 연구위원을 그 소파 밑으로 밀어서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위에 올라타고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측의 주장이 이것도 엇갈리는 그런 모양새네요. 수사팀에서는
한동훈 검사에 의해서 병원에 입원했다. 뭐 이런 뉘앙스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두 부분, 그 두 주장은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공권력을 이용해서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한동훈 연구위원도 아직 검사의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이제 발표하는 입장을 보면은 공권력을 가진 검사들이 자신의 자연인인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서 그 부분은 조금 의문입니다. 어쨌든 진실은 아직 좀 더 밝혀야 되니까 서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니까. 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는 정진웅 부장검사 탁자놈으로 몸 날려 올라타고 얼굴 눌러. 한동훈 검사장 압수수색 부장검사가 몸 날려 덮쳤다. 한동훈 검사장 측에서 사안을 보면서 기사를 다 써버렸네요. 네. 아직 진실이 나온 게 아닌데? 네, 그 자리에서 그 목격을 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4시 이후에 아마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이 한 번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 언론사가 양쪽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될 텐데 한쪽만 편드는 기사를 낸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네요. 4시 이후가 아니라 6시 이후입니다. 6시 이후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치죠.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이낙연, 김부겸, 박지민 의원의 TV 토론회가 있었네요. 오늘 6시부터 아직 안 했습니까? 시작이 됩니다. 네. 예. 그 대구 MBC가 주관하고 이제 대구 MBC 그리고 안동포항 MBC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송 토론회인데요. TV 토론은 이제 6시부터 시작해서 7시 20분까지 약 80분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TK에서 방송이 되고 네. 또 TK 쪽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김부겸 후보가 가장 유리하지 않겠나. 지역 현안도 가장 잘 알지 않겠어요? 네, 내려가기 전에도 이제 전국적으로 좀, 지역을 훑으면서 내려가신 것 같아요. 제주도부터 시작한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부겸 의원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오늘 새 후보가 이제 공통적으로 이게 영남 지역에서 토론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TK 지역의 현안에 대해 발언 같은 걸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출마에 대한 포부나 당 운영 방안 그리고 위기 극복 방안 등을 발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또 호남 쪽으로 왔을 때는 아무래도 이낙연 의원이 약간 네. 유리할 테고.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은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월요일 변상욱 기자도 함께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박지원 국정원장 청문회에서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이 처한 안타까운 사연이 언급됐습니다. 2008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았는데 양승태 대법원이 배상금의 절반 가까이를 다시 내놓으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피해자들은 거리로 나앉을 상황에 놓여 있다는 내용이었죠. 결국 법원이 나서서 이자를 뺀 원금만 갚으라면서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국정원은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서 인혁당 재건이 사건 피해자 이창복 씨와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이창복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선생님 2차 인혁당 사건에 어떻게 연루되신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일본 동종대학교 박사학위 과정을 이제 받기 위해서 일본어 공부를 쭉 학원에 가서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유신 체제가를 반대하고 민주화 운동을 하는 민수협 운동에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갑작스럽게 영문도 모르고 집안에서 그냥 남자 일국 직원에 의해서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때 끌려갈 때 영장이나 이런 것도 없이 끌려가셨죠? 그렇죠. 전혀 없었습니다. 예. 지금은 재심을 통해서 조작된 사건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네. 어쨌든 당신은 여러 가지로 심적으로 또 물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느끼셨겠습니다. 그렇죠.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고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든가
하게 되면은 그러한 잡혀가면서도 위축되는 뭐가 있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것을 모르고 그냥 남산에 끌려갔어요. 남산에 끌려가서 고문 받으셨습니까? 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서 많이 앓고 있는데요. 예. 그래, 고문 후유증으로서, 예, 그, 불면증에다가, 그리고 또 개인 공포증에다가 아주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그 교도소에 들어가서도 약을 복용해야만 잠을 잘 수 있었고 또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려면은 언제든지 등에서 식은땀이 날 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을 그 안에서도 보내고 지냈습니다. 예. 혐의가 뭐였습니까? 국가 뭐 전복 세력 간첩 뭐 이런 거였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였죠. 예. 그래서 형량은 얼만큼 나왔습니까? 형은 보통 군법회의의 1심에서는 20년을 선고받았고 예. 그다음에 고법에 가서 그 전에 전혀 들어간 일이 없기 때문에 감형이 돼서 15년을 받았습니다. 고등군법회의에서는. 예. 최종 네. 15년을 선고받았고 몇 년 사셨어요? 8년 정도 살았습니다. 8년. 처음에 네. 잡혀가실 때 결혼도 하셨고 아이가 셋이나 됐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결혼해가지고. 가족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끌려가고 감옥 가고 할 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어떻게 그 아픔을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늘상 그저 감시하에서 가족들까지도 그러한 감시하에서 살고 힘든 생활을 살았답니다. 예. 8년 살고 나오셔도 뭐 가족들은 뭐 빨갱이 자식이다 이런 손가락질을 받았을 테고요. 연좌제로 힘들었을 테고.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뭐 일자리 구하기 상당히 어려웠겠습니다. 네. 뭐 취직하려고 갖다 내게 되면은 벌써 신원증명서 띄우라고 해서 갖다 내게 되면은 그냥 그걸 보고 놀라서 그냥 벌벌 거기에서는 취직이 안 되고요. 예. 네. 그 아무런 죄도 없이 잡혀가서 고문받고 가족들 힘들어하고 8년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하셨는데 8년 동안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 한을. 그렇죠. 그 한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안도 그렇거니와 제 인생이 거의 망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었죠. 예. 나중에 결국은 이게 중앙정보부에서 만든 가짜 사건이라는 게 밝혀졌고 재심을 통해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게 한 12년 전인데요. 판사 입에서 무죄라는 얘기를 나올 때 어떤 심정이셨어요? 참 이제야 사람다운 대접을 받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과 예. 정말로 하늘은 사려는 기분이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미 한 40년 청춘은 이미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야 뭐 내 40년 인생이 전부 망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푸른 꿈도 가지고 있었고 또 학자로서의 살 수 있는 모든 토대가 돼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그런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당시에 동경대 유학 마치고 국내로 돌아와서 후진양성하는 교수님이 되고 싶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평생 제 꿈이 그랬던 것이 이제 이런 고초의 형로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예. 어쨌든 국가가 자신들의 국가 폭력을 인정하면서 무죄를 선고하고 국가가 피해자들한테 배상을 해줘라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생님이 당시에 배상금 얼마나 받으셨어요? 한 10억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10억 정도? 네. 예, 10억 정도. 10억 받으셨는데 나중에 소송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법원에서 이거 계산을 잘못했다. 받은 거 다시 돌려달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때 돌려달라는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4억 9천여만 원 됐는데 한 5억 가까이 됐습니다. 그럼 절반을 돌려달라고 얘기한 거네요? 네네, 그렇죠. 근데 근데 선생님이 10억 받으시고 이미 뭐 빚 갚을 거 갚고 뭐 많이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5억 다시 돌려달라고 할 때 돌려줄 돈이 남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거의 이제 집밖에 겨우 두 노친네가 살 집안 제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 사회적으로 사구 재단을 만드는데도 기부하고 또 그 밖에 빚진 것도 갚고 예. 또 그 밖에 어려운 사람들을 전부 돕고 이거 거는 데서 쓰고는 그 다음에는 집안 제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10억 배상 받은 금액을 기부할 거 기부하고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빚 갚고 남은 걸로 집 한 채 샀는데 갑자기 절반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네네. 돌려줄 돈이 없어서 못 돌려줬는데 국가에서 그렇죠. 매년 20% 이자를 내라. 그래서 결국은 국가에 돌려줄 돈이 5억에서 13억 원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네. 10억을 배상받았는데 돌려줄 금액은 13억이다. 네, 그렇습니다. 하하. 어디 하소연 할 때도 없고 참 힘드셨겠어요, 그동안. 그렇죠. 그래서 참 어떻게 살아야 될지 두 노친네가 참 그동안에 산을 얻고 이제는 마음 비우고 산속에 가서 살다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밖에 못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힘들었어요. 예. 그 국가의 잘못된 폭력으로 피해를 입으셨고 결국은 그것을 명예를 회복하나 싶었는데 다시 폭력 아닌 폭력이 일어나서 더 많은 돈을 배상해야 된다. 안타까운 일인데 혹시 국가에서 계속 이자를 안 내니까는 차압 같은 거 들어온 적은 있나요? 네. 집이 전부 압류되어가지고서 경매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경매에 넘어간 상태입니까? 경매에 붙여져 있는 상태예요. 예, 국정원이 경매로 넘겨버렸군요. 네네. 자, 최근에 법원이 이자는 빼고, 20% 이자만 빼고 원금만 받아라. 13억 받지 말고 5억만 받아라.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만 국정원이 그걸 또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다 내야 되는 상황인데, 최근 박지원 국정원장 청문회 보셨습니까? 네, 아주 잘 눈여겨봤습니다. 예, 여기서 선생님 성함이 나왔어요. 네네. 예, 나와서 박지원 원장이 임명되면 이 문제는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이제 그 얘기 듣고 참 이제 좀 살게 쫓겨나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집을 갖고 집을 팔아서라도 나머지 돈을 가지고서 어떻게 조금 집이라도 얻어서 살겠구나 해서 조금 마음이 좀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 국정원장 이제 후보자 이제 지명자가 됐습니다. 국정원장이 국민들이 다 보는 청문회장 앞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리라고 보고요. 네네. 예. 그동안 마음고생 심하셨습니다. 네네. 예, 선생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네. 아이고, 이렇게 관심 기울여 주셔서 정말로 YTN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거듭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인혁당 재건이 사건 피해자 이창복 선생이었고요. 우리 저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분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가가 한 개인을 이렇게 짓밟을 수 있는지 8년이라는 시간은 누가 돌려줍니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국가가 사채업자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런 댓글들 많이 있네요. 예.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예. 국정원장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9702님께서 듣다가 분노가 치밀어 글 남깁니다. 고액 체납자들 전두환 씨 체납금에 대해서는 제대로 일 처리하지 못하는 국가가 힘없는 국민에게 갑질 제대로 하는군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뉴스 듣고 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드는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강원도의 한 식물원에 세워진 영원한 속죄라는 제목의 조형물이 한일 간의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를 연상시키는 이 조형물에 대해 일본 정부는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고요. 일본 내 여론에서도 우리나라를 비난하는 여론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형물을 직접 제작한 평창 자생식물원 김창렬 원장과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차례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창렬 원장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조형물에 대한 반응이 뜨거운데 이렇게 뜨거우리라고 예상하셨어요? 했으면 안 했죠. 예, 이게 이렇게 뜨거우리라고 생각 못했어요. 예, 그것도 뭐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강원도에 한 식물원에 세워진 건데. 예. 근데 이게 아마 이렇게 관심이 뜨거운 것은 그 무릎을 꿇고 있는 남성이 일본 수상인 아베가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면서부터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했는데 예. 아베였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예. 그럼 처음 만들 때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만드셨습니까? 아니, 어떤 인물이라기보다 어떤 특정인을 특정해서 만든 게 아니고, 예. 이 소녀에 대한 나름대로 사죄를 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 누구라도, 지금 말한 대로 아베였으면 좋겠다에서부터 지난번에 그 사죄를 우리나라에서 왔던 하시모토 같은 분일 수도 있고, 또 그 소녀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예. 어떻든 간에, 잘못에 대한 사죄를 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맞으면 형상화해서 만든 것 뿐이지, 누구를 특정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특정 인물은 아니었다? 예. 예. 평소에도 위안부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습니까? 관심이 없었고요. 예. 단지 하나의 조형물로 만들었을 뿐이에요. 이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예. 다만 이제 일본이 자꾸 역사 문제라든가 외국 관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안 하고, 독도 문제도 자기네 거라고 맨날 아직도 진행형이고 그러니까 조형물을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것을 표현해 주는 것도 좋겠다 해서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지,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도 안 하고, 예. 문제 되는 걸 원치 않고, 지금 그래요. 마음만 아파요. 이런 거 저런 거 보면서. 예. 근데 제막식을 취소하셨더라고요?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상태에서 제막식 하는 게 그게 큰 목적도 아니고, 그래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외국 지도에 대한 예우를 고려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정부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은 없습니까 혹시? 아니 그건 정부에서 하면 될 거고 난 개인의 의사를 표시한 하나의 작품일 뿐인데 예. 그리고 우리가 국민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주장이라고 할까요? 그걸 했을 뿐인데 그런 거 저런 거 문제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죠. 예. 그런데 일본 정부에는 노골적으로 일본 정부에서 불쾌감을 표시했고 우리 정부도 아마 그런저런 생각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정부에서 좀 이 동상을 치워달라고 얘기하면 아니 그런 적 없고요. 예. 이거 그야말로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식물원에 한 건데 글쎄 모르겠어요.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직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안이 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 제안은 내가 한 거를 왜 치워라 말아라 해요. 우리 집안에 만들어 놓은 거를 내 호주머니에 든 거를 너 버려 꺼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게 어떤 상징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러면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냥 내가 보고 좀 즐기자. 아니 사람들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맞아면 작품이라고 할까요? 작품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그걸 철거해라 마라. 글쎄 하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해요. 예. 이거 근데 언제 만드신 겁니까? 2016년경에 만들었어요. 2016년에 만들었는데 지금 4년 지나서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됐군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식물원 안에 이게 제작이 돼 있는 것이죠? 네네네. 예, 그러면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와서 식물원 구경도 하고 지금 이렇게 제작된 작품도 보고 하시겠네요. 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십니까? 아니 관심 없어요. 그들이 내가 가서 그걸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지도 않았을 뿐더러 보고서는 나름대로 평가들 하고 얘기들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어떤 의도로 만드셨는지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예, 하여튼 이게 이런저런 문제 없이 그저 한 개인의 이게 작품이다. 예. 이렇게 좀 생각해주고 문제 안 되도록 했으면 참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식물원 홍보 한번 하세요. 많이 오시라고.
아니, 안 할래요. 더 이상 논란이 되는 게 싫으신 모양이네요. 아니, 꽃을 보러 온다고 그러느냐 하지만. 예, 꽃을 보라고 홍보 한번 하십시오. 나중에 해주세요, 나중에. 알겠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김창렬 한국자생식물원 원장이었고요. 바로 이어서 일본 게이센 여학원의 이영채 교수 연결해서 일본 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아베를 연상시킨다. 이게 지금 방금 그 원장님이랑 통화를 했습니다만은 4년 전에 만들어진 거더라고요. 최근에 갑자기 이게 논란이 됐는데. 일본에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본에서도 NHK라든지 일반 미디어에서도 거의 보도가 되고 있고요. 예. 주되게는 일본부 위안부의 조형물에 아베 수상이 사죄하는 모습이다라고 해서 보도를 하고 있고. 아,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이라면 수가 관방장관도 이야기했지만 한일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반응을 그대로 보도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식물원 원장은 특정 인물을 겨냥해서 만든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반론이라는 것은 일본 언론에 실리지는 않는 모양이죠? 네, 그렇게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아마 초기에 SNS에서는 아마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예. 아마 아베 수상이 이렇게 사죄했으면 한다라는 아마 그런 뉘앙스의 발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아마 그것을 아베 수상으로 단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기에 어떻게 보면은 좀 좋은 빌미를 주고 활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이 나왔습니다. 외국 지도자에 대한 예우를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그 내용은 일본 언론에 실렸습니까? 아직 일본 정부에서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보도를 하고 있지 않고요. 그렇지만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수가 관방장관의 논리 정도만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와의 이것에 관련된 협의라든지 이런 내용은 일체 나오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게 지자체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부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개인이 자신 소유지에서 만들어서 그냥 전시한 건데 이게 과연 일본 정부가 나서서 발끈할 문제인가 이런 의구심도 드는데요. 글쎄요, 그 표현이 아베 수상인지 어쩐지는 좀 별도로 하더라도, 예. 이게 이제 일본에서 지금 이 문제를 여론화시킨 거 있는 것은 SNS의 여론이 좀 혐한적으로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예. 여하튼 일본의 지도자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게 하는 좀 강제적인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일반 민심을 좀 자극하기에 좋은 계기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아베 수상에 대한 물론 지지율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일본으로서는 징용공 배상 문제라든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이후에 조금 한국에 대한 불신이 많은 상황에서 좀 이런 조형물은 좀 민감한 한일 관계에 좀 자극을 할 수 있도록 일본 우익들이 이것을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일본 우익들이 정치적으로 이거를 활용하면서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미치려고 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결국 한국인의 본심은 이렇다라는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이것은 일반 한 개인의 조형물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한국 정부 또는 한국인들의 본심이다라는 식으로 일부러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조롱했던 일이나 혐한 시위대가 문재인 대통령 모욕하는 이모티콘 판매 이럴 때 우리 정부가 나서서 반발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당시 그런 일본 우익들의 이것들은 혐한 시위대가 했던 행동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일본 정부가 당시 그런 행위에 코멘트를 하거나 동의한 건 아니고요. 그런 행위를 물론 일본 시민들도 바람직하고 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일본 우익의 어떤 그런 혐한 행동과 일본 전체를 구별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일본 사회 내에서도 큰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한국 내에서도 물론 한국 정부의 입장도 아니고 시민사회 전체 입장도 아니지만 그렇죠. 예. 우익이나 또는 한국 우익들은 어떻게 보면 한일 간의 협의를 방해하고 또 협력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부러 활용을 해서 방해하려고 하는 거겠죠. 예. 일본 코로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심각해진다 이런 보도도 있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재 오늘자만 하더라도요. 일본 도쿄가 지금 250명
확진자가 나왔고 이게 지금 21일 연속 세 자릿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허. 문제는 도쿄만이 아니고 오사카도 220명이 나오고 예. 아이치도 159명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으로 아마 하루 1000명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지금 전체 누적으로 약 3만 1000명이고 사망자도 1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본은 폭넓은 지역 감염이 되고 있고 전국적인 팬데믹을 일본 정부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 뭐 치료제라든가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이 사태가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올림픽도 좀 불가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올림픽은 불가능하다는 것들을 대부분 이해를 하고 있지만 네. 아베 정권은 올림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순간 정권이 붕괴될 수 있고 경기 자체가 붕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마지노선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코로나 전체 대책이 재정 투입을 못하고 있면서 늦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확진자 수가 뭐 20일 연속 세 자릿수가 나온다고 하면 치료는 과연 제대로 되겠는가 이런 의문도 드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도 PCR 대량 검사를 하고 있지 않고요. 예. 그리고 이제 확진자 집계 같은 것도 지금도 수작업을 하고 있고 이 코로나란 것은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역시 스피드하고 싸움이기 때문에 1차 감염자가 있으면 주변을 빨리 조사를 해서 더 이 감염자 확대를 막아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폭넓게 지역 감염이 되고 있고 워낙 일본 정부의 현재 시스템으로는 대응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일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대책은 세우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병원의 병상의 숫자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원도 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은 병원 붕괴는 없다고 하지만 결국 사망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계속 방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베 지지율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겠습니다. 네, 결국 아베 수상의 지지율은 30% 전후까지 내려갔고요. 그래서 이제 아베 정권은 이 지지율을 회복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현재 위기를 모면하고 싶어 하는 거죠. 최근에 내놓은 이 뭐랄까요, 고트 트래블이라고 해서 여행을 가라라고 하는 이러한 경제 활성화 정책도 내놨지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감염을 확대시킨다는 이유로 오히려 전국적인 여론이 나빠서 오히려 이것들이 지금 지지율을 더 하락시키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이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모든 정책이 다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형물을 통해서 혐한 정책을 써서 좀 이것들 위기를 극복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이 아마 수가 관방장 간에 한일 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반응이겠죠. 노림수가 있었다고 보여지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19가 일본에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일본 정부가 한국인 입국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실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현재 경제 문제가 좀 심각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만이 아니고 대만이라든지 동남아시아 국가를 포함해서 현재 입국 해제 조치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현재 한국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예를 들면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들 또는 비자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 입국을 안 해왔던 것들은 인도적인 문제로 국제적인 비난이 많았고요. 여기에 임시적인 조치이긴 한데 하지만 한국 비자 관련돼서는 아직도 폭넓게 이것을 확대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다음 주 8월 4일이 이 강제징용 관련된 현금화가 구체적으로 가능해지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일본 정부는 여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의 완화를 이야기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인들의 비자 문제를 다시 엄격화하겠다라고 하는 아마 이중적인 조금 모습을 보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다시 어떤 정치적으로 조금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걸 모색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겠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봤을 때 한국에 대한 비자 이런 규제를 강화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혐한 정책을 쓰게 됨으로써 아베 수상은 한국에 대한 강력한 다시 규제 조치를 하면서 자기의 지지 기반 유일한 재료는 혐한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들을 활용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일본 게이센 예학원의 이영채 교수였습니다. 많이 아파? 안 아파.
안 아픈 대한민국! 매주 수요일 4부 안 아픈 대한민국 시간입니다. 맛있는 한 그릇에 담긴 건강한 세상, 건강한 문화 이야기를 맛보는 시간이죠.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 안아파원 강영주 원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황교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영주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복다림 음식 이야기할 텐데요. 지난주에도 시간이 좀 모자라서 오늘은 좀 민감한 주제인 보신탕 이야기 하나와 민감한 맛을 자랑하는 민어 이야기, 더해서 낚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보신탕, 계곡이죠, 뭐. 예. 신림동에서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까, 혹시? 단곡이라고. 단곡이. 예. 예. 북한에서도 단곡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쪽 문화어. 이게 정확한 명칭은 게장국이라고. 게장국. 예. 개고기에 된장이 들어가요. 그래서 게장국이죠. 이 게장국에 변형돼서 나온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육개장이죠. 예. 그러니까 소고기를 넣어서 게장국처럼 끓였다고 해서 그러니까 육개장. 닭 넣으면 닭게장이고 그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게장국을 빨간 물로 이렇게 끓인다는 거잖아요. 육개장이나 닭게장처럼. 그 다른 나라도 개고기를 먹는 역사가 쭉 있었는데 그럼 우리는 국물 문화니까 그렇게 먹는다고 치고 다른 나라는 어떻게 먹었을까요? 저는 뭐 가보지는 못했는데, 베트남에서 개고기를 꽤 많이 먹는데요. 시골 같은데. 뭐 간판도 없고 한 그런 식당들에 가면,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불 지펴놓고 그슬려가지고, 그러니까 통바베큐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데, 먹어보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아주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고기를 우리나라만 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중국, 베트남, 뭐 기타 등등 나라에서 참 많이 먹어요. 그런데 우리만 뭐 개고기를 먹는 것처럼 그렇게 좀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기는 해요. 예. 그래서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도 남미에서도 뭐 먹고 유럽에서도 먹은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 뭐 있습니다. 뭐 스위스 같은데 이런 심지어는 본 기록이 있습니다. 뭐 브릿지 바라도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프랑스도 얼마 전까지 개고기를 얼마 전에 한 200년 전입니다만 어쨌든 공개적인 장소에서 팔기도 했으니까 말이죠.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예. 가장 손쉽게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하는 동물성인 거죠. 그래서 개고기를 인류가 살면서 그냥 손쉽게 단백질 공급원, 지방 공급원으로서 개고기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브리치 바루도도 그렇고 외국의 유럽인들이 특히 언론들이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이 그랬어요. 너희들은 왜 개고기 먹느냐 질문을 던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다시 질문을 고치자 그러면 이래요. 원래 인간은 먹을 수 있는 단백질들은 다 먹었죠. 그러다가 문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특정의 짐승들은 먹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금기로 해서 뭐 이슬람권에서는 뭐 돼지고기 안 먹고요. 그렇죠. 인도에서 소 안 먹고요. 그리고 뭐 유럽 같은 데서 애완동물의 것도 안 먹고요. 말고기를 먹는 문명권과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안 먹는 게 사실 문명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게 사실 특이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프랑스 가서 당신네들은 어떻게 해서 개고기를 안 먹게 됐나요? 사실 그 질문이 바른 질문이죠. 안 먹게 되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 안 먹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고기 먹는 것이 안 먹게 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을까 하는 거 이렇게 관찰하는 게 사실 문명사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도 개고기 간판 달고 판매하는 음식점이 거의 사라진 것 같고 잘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요. 또 많은 분들이 먹는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고 많이 애호가들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진 게 결국은 올림픽 때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올림픽 때, 그리고 월드컵 때 아마 외국에서 이 개고기를 먹는 문화를 좀 비하한다 했을까? 폄하한다 할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그걸 감추려고 하는. 이게 결합되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그 게장국이라는 이름도 이제 보신탕으로 바뀐 이유가 이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보신탕이라는 이름도 이제 못 쓰게 하니까 이름을 사철탕이라는 이름으로 또 바꾸기도 했고요. 우리 스스로가 개고기를 먹어왔고 그때는 당시에는 먹었고 한 것에 대해서 창피하는 이런 것이 만들어져 있었던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개고기를 지금 많이 먹지 않게 된 것은 집에서 우리가 외양견들 많이 키우면서 개를 우리가 뭐 반려견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그 반려견이 우리 주변에 일상화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먹지 않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완동물을 먹는 문명국가에서 보면 애완동물을 먹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애완동물화 되면서 개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애완동물로 이 바뀌어 나간 게 그 한국 사회에서는 이 한반도에서는 얼마 안 된 일이거든요. 그 애완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똥개로 이렇게 집집이 뭐 동네마다 돌아다니는 이 개한테는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 똥개들한테 이름을 붙여주기 시작한 게 메리, 쫑, 독구. 왜 이런 서양 이름이 존은 존이고요. 메리, 독구는 독. 그 서양 사람의 이름으로 이 개 이름을 부리기 시작하느냐 하면 우리한테는 그 서양 애완견의 문화라는 것이 서양에서 온 것이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예. 아니 반려견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도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집에서 키우는 그 가축에 사람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인격을 꼭 부여한다는 거고 그 짐승은 이제는 더 이상 먹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화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개고기를 먹는 것이 미개하다. 개고기를 안 먹는 것이 문명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그 지역마다의 만약에 지금 뭐 우리 지금 소, 돼지, 닭이 넉넉하니까 지금 개를 안 먹게 됐는데 만약에 갑자기 소돼지 닭을 못 먹고 지금 문명 대변동이 일어나서 고기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러면 우리가 뭘 먹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예, 세계적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이 그런 말 했죠. 전쟁 터지면 개고기 그것보다 더한 곡도 먹게 된다. 뭐 그런 말 방금 같은 맥락인 것 같고 그 많이 사라졌다고 제가 느끼는 건 저는 그 초등학교를 시장 앞에서 다녔는데 안동 구시장이라고 거기 가면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개고기 골목이 있었습니다. 다 개고기를 파는. 전체, 시장 전체가. 근데 그게 지금 싹 정육 골목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아무도 지금 하지 않거든요. 그게 시대가 변하면 이제 바뀐 것 같아요. 우리가 개 보면은 예전에는 누렁이, 흰둥이 그렇게 불렀고 그러다가 부르는 건 뭐냐면은 새끼 3마리 나면 주인이 초보기, 중보기, 말보기 이렇게 불렀던 시대에서 그 다음에 한참 우리가 이제 80년대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는 그렇게 안 부르고 애완견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예. 애완견은 뭐겠어요?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아끼는 개념인 거죠. 근데 지금 2000년대 이렇게 들어와서는 이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서는 애완견이라기보다는 반려견인 거죠. 예. 그 반려견은 반자는 짝반, 짝여자예요. 예. 근데 반려는 배우자를 뜻하거든요. 반려자. 예. 반려자죠. 그래서 지금 개의 위치가 와이프 위치에 와 있습니다. 예. 남편의 위치에 와 있는. 예. 그래서 우리가 반려견 그런 것은 인생을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 개념인 거죠. 파트너가 이미 된 거죠. 그래서 이 명칭의 변천을 통해서 이제 우리 사회는 개를 쉽게 먹을 수 없는 또는 터부시하는 그런 문화가 점점 자리 잡아가는 거죠. 애완견보다는 지금 반려견이라고 하잖아요. 반려견을 먹는다. 화를 내죠. 자기 와이프, 그렇죠. 남편인데. 못 먹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호칭을 통해서도 이미 우리 사회가 그 예전에 게장국을 먹던 시대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먹기는 해요. 예, 아직도 있죠. 아까 그 대림동이 됐고 거기서 많이 팔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도축할 때 조금 잔인하지 않느냐, 혹은 비위생적이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또 먹어서는 안 된다 얘기가 나오는데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개고기가 어쨌든
보신탕의 효과, 보신의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예전에는 우리가 이 단백질이나 지방 공급이 부족하던 시대죠. 그때 뭐 평균 수명이 50대가 안 되던 시대에서 지금은 영양과잉 시대인 거죠. 그때 영양결핍의 시대, 초급 목표를 하던 그런 시대에 아플 때 단백질을 꼭 먹고 지방을 먹고 그러면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아팠던 사람이 이거 보신탕 하나 먹으면 살 것 같다. 그랬던 거죠. 근데 지금은 영양과잉 시대이기 때문에 그 예전에 우리가 평균 수명 50대의 시대를 지금 평균 수명 80대의 시대에 직접 대입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은 영양의 결핍이 아니고 과잉이 문제인 시대여서 꼭 굳이 개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근데 본인이 원해서 먹겠다는 것은 뭐 그렇지만 그거 안 먹어도 지금 다양한 것들이 많잖아요. 요즘 삼계탕 얼마나 귀한 거였는데 요즘 치킨 저녁마다 전화만 오면 치킨을 먹는데 그렇게 과잉된 시대이기 때문에 예전에 가졌던 보신탕의 효능이 지금도 유효하냐?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정부 입장도 지금 애매해요. 보면 개고기는 개는 가축으로 돼 있어요. 식용 가축으로 가축법에는. 그런데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에서는 도축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 이게 좀 애매하게 지금 돼 있어요. 좀 이걸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복날마다 논쟁이 벌어집니다. 먹으면 안 된다는 분들과 또 그분들 또 시위도 하시잖아요. 나와가지고 퍼포먼스도 하고. 그리고 왜 이거를 음식의 문화의 한쪽인데 왜 미개인 취급하느냐.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이렇게 해서 논쟁이 벌어지는데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앞으로 먹을 생각도 없습니다만 내가 안 먹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 보고 너 먹으면 미개하다. 먹지 마라. 또 이럴 자유는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먹을 사람 먹고요. 안 먹을 사람 안 먹고요. 서로 욕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확실하네요. 영양 과잉 시대에 이걸 먹으면 여름을 날 수 있다. 몸보시 된다. 이건 아니다라는 건 확실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하고 식감이나 이런 게 비슷한 걸 그래서 흑염소를 먹는 사람들이 꽤 많죠. 있죠. 흑염소 중에 최고로 치는 것은 약산 흑염소를 최고로 진도 앞에 있는 섬. 섬에서 키우는. 삼지구엽초를 먹고 자란 흑염소를 양기에 좋다고 하는 그걸 먹는 사람들이 많죠. 저는 몰랐는데 그 흰 염소보다 흑염소가 비싸더라고요. 그게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아시죠? 맛이 달라는 맛이 또? 흑염소는 그 양고기보다는 조금 더 누린내가 조금 짙게 나는. 그래서 고기구나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그런 거죠. 이거 식감도 약간 쫄깃한 느낌도 더 강하고요. 그래서 흑염소 아주 맛있습니다. 먹어볼 만합니다. 이런 보양식 찾는다면. 개고기보다. 예전에 이제 보신탕 집에 가면 보신탕 주인이 그러잖아요. 여기 다 개죠? 개 먹을 거, 개죠? 개 아닌 분 있어요? 예, 다 개예요. 그래서 보신탕 먹으러 오면 다 사람들이 개가 되는 그런 시대를 지나온 거죠. 흑염소. 알겠습니다. 흑염소도 있고. 또 지금 오늘 이야기할 보양식은 민어네요, 민어. 민어는 물고기가 보양식이 됩니까? 이게 이제 사실 보양식이라기보다는 이제 계절 음식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여름 되면 물고기가 먹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맛이 별로 없는데 하나 유독 맛있는 게 황해에서 잡히는데 이게 민어거든요. 보통 이게 민어는 겨울에는 제주 앞바다 그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가서 자라다가 이제 여름 가까이 오면 먼저 이제 봄이 오면 이제 비슷한 조기과 같은 생선이거든요. 그래서 민어과죠. 그러니까 조기가 먼저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2달 지나고 나서 이제 민어가 쫓아 올라옵니다. 그래서 신안에서 잡히는 시기가 한 7월 정도부터 이제 많이 잡히기 시작하죠. 원래는 이제 인천 앞바다, 저 위에 황해도 앞바다까지 이렇게 쭉 다 올라옵니다. 그때도 잡히는 게 한 8월 이 정도인데 7, 8월 달이 이제 민어가 산란을 위해서 몸에 이렇게 지방을 잔뜩 붙이고 있는 아주 기름진 상태가 되죠. 그래서 그 민어를 7, 8월 달에 많이 먹으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복날하고 겹쳐지니까 그래서 보양 음식 그래서 서울의 양반들은 민어를 먹고 하청민들 은 개고기를 먹었다 이런 말이 이건 사실 전혀 근거 없는 말인데 그런 말이 돌 정도로 민어가
이런 보양식처럼 이렇게 지금 민어를 어떻게 있죠. 해 먹습니까?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회로 먹고 하지만 그러니까 1800년대 말에 그 시의 전서라는 책이 그러니까 경상북도 그러니까 뭐 상주 건방 이쪽에서 쓰여진 것으로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어요. 작자는 미상인데 경상북도 산간 지역 그러니까 지금 그 진행자분의 그 고향인 그 근처에서 이 민어를 먹은 것에 대한 민어 조리법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마른 민어를 그렇죠. 이제 거기에 보면 이렇게 그 표현이 되어 있어요. 껍질을 벗기고 민어회예요. 껍질을 벗기고 살을 결대로 얇게 썰어서 얇게 점여서 그것을 다시 가늘게 채 썰어. 초장과 뭐 이렇게 해서 먹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회로. 그러니까 그 표현을 보면 얇게 썬다. 그다음에 그걸 다시 채 썬다 하는 것으로 봐서는 거의 포 상태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상북도 지역에서 민어를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죠. 황해에서 잡히는 그 민어를 경상북도로 가져가려고 그러면 좀 말려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염장해서 말리는 거죠. 그래서 그 굴비, 그 조기를 말린 것을 굴비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그 민어도 민어굴비라고 해서 말린 것을 그 굴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서해안이나 남해안에서 잡힌 민어를 꾸덕하게 말려서 경상북도 내륙 지역으로 가져갔고 그것을 먹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민어가 진짜 맛있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먹어야 돼요. 숙성해서 먹어야 돼요. 숙성해서? 탕으로도 먹죠? 탕으로도 먹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민어는 이 성질이 급해요. 그거 좀 깊은 바다에 살기 때문에 이 민어를 잡아서 올리면 불에가 터져가지고 애들이 잘 못 살아요. 금방 죽어요. 금방 죽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숙성으로 먹어야 되는데 민어는 이제 그래서 회 먹고 그런데 탕으로 먹으면은 이 고기 생선 종류에서 오래 끓으면은 사골 국물처럼 푹 우러나는 그런 게 참돔. 여기 이거 방어 이런 것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민어가 오래 끓이면 그런 맛이 나요. 오래 끓이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전라도에서는 그때 한참 할 때가 복인데 애호박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오래 끓인 거에다가 애호박을 잘라놓고 말린 고사리 넣고 거기다가 원포인트로 뭐냐면은 양지. 소고기 양지를 소고기를 넣어요. 네, 소고기 양지를 좀을 더 넣어주면 이 민어탕 맛이 진짜 보약으로 하얀 국물이고 하얀. 그래서 이게 민어는 요즘 뭐 매운탕으로도 먹지만 우리가 지난번 닭고기 얘기할 때 백숙 아무것도 안 넣고 푹 끓이는 게 백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리지리 하는데 신경 안 쓰고 이게 백숙으로 민어 백숙으로 끓여서 먹는 거죠. 맛이 있겠네요. 근데 민어가 비싼 음식 아닙니까? 비싸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이게 비싸진 이유가 사실 우리가 많이 먹었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 민어를 우리 도시 지역에 특히 서울 지역에서 민어회 여름에 민어 먹어야 된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그 민어가 없어지는 게 이게 인천 앞바다 이제는 없습니다. 그 신안 일부 지역에서만 지금 잡히는데 이게 남해의 결과라 그러는데 우리는 안 먹었는데 남해기래. 어디 간 거야? 그게 예전에는 그러니까 1960년대 이후부터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부터죠. 그 일제강점기 민어를 일본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일본 어선들이 와서 일제강점기에 막 가서 많이 잡아갔고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 우리가 잡은 민어를 일본에 이렇게 수출 많이 했죠. 그러면서 민어가 아주 씨알이 아주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민어가 아주 귀하게 돼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이런 게. 자료들 보다 목포에 가면 영란횟집이 민어로 유명하거든요. 유명하죠. 근데 그 집이 민어를 내놓는 방식이 지금 아까 황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으로 수출했을 때 일본 사람들 숙성해 먹는 그 방식을 다시 도입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숙성해서 팔고 있습니까? 예, 그 식당? 지금 거의 24시간 숙성해서 민어회는 다 파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잡은 상태 죽었기 때문에 선어 상태에서 숙성을 해가지고 다 파는 잡을 때는 성질이 급해서 죽는다. 아까 얘기한 불에가 터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불에 가지고도 요리를 해 먹는다면서요? 민어는? 이제 민어를 먹으러 가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 게 민어회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집이 얼마나 이 뱃살을 많이 주느냐 이게 단골에 이게 그런 거죠. 이게 꼬리 쪽, 등 쪽, 뱃살, 뭐 이게 아가미 쪽 뭐 이렇게 해서 한 5종 이렇게 보통 고기. 그래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주고 그 다음에 민어 껍질을 몇 점을 주고. 껍질 맛있지. 그리고 민어 불회를 주고 어떤 집은 민어 갈비살을 뼈채 조사서 양념 넣어가지고 그것까지 이렇게 주는 집이 있는데 역시 기자님 라디오에서 뭐라고 그건 우태어예요 우태어. 이렇게 잘게 썰어서 잘게 음식은 다지는 거다. 이 뼈채 있는 것은 다지는 것은 야채 채소를 다지는 거고요. 마늘을 다진다 그러는 거지 조금 다른 어쨌든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역시 민어의 백미는 불회죠. 그래서 이제 이 소위 가서 민어회를 먹는데 인간성을 안다잖아요. 그 가게 주인이 석점을 줬는데 2점 먹은 인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인간은 절대 상종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뭔 말이에요? 그 맛있는 민어를 3명이 갔는데 2점을 먹을 사람이니까 기본적으로 남에 대한 배려. 하나씩 먹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는 거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어만 같이 먹어도 저 인간이 상종할 인간인가 아닌가 알 수 있다는. 좀 민어를 먹어본 기억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요? 네, 안 먹어본 거예요. 그래요? 그럼 한번 합시다. 우리 민어 모임을. 이게 불에는 사실 뭐 이게 혀로 닿는 뭐 감칠맛이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게 식감이 아주 독특해요. 약간 찐득하면서도 잘 씹으면 이렇게 부드럽게 좀 풀리는 듯한 아주 독특한 식감이거든요. 이런 식감을 내는 것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걸 즐기는 거죠. 침 넘어간다. 요즘은 민어는 한 5kg 이상 이렇게 돼야지 맛있거든요. 그러면 맛있거든요. 그럼 크기는 한 80에서 1m 그렇게 갈 건데 요즘 키로에 한 5, 6만 원 하는 것 같아요. 5, 6만 원? 6만 원 정도 지금. 여기서. 알겠습니다. 현재 시간 날 때 저도 민어맛 한번 구경시켜 주시고. 황교익 선생 최근에 낚시 다녀왔다고 어디 갔다 왔어요? 그 소양호에 우리 본다고 해서. 뭐 잡았습니까? 붕어 낚시하는 거죠. 붕어. 지금 사진 저희는 보고 있는데 엄청 큰 거 잡으셨네요. 그러니까. 사자, 40cm 넘는 거예요. 그 붕어 낚시꾼들이 이게 몇 가지 로망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보통 월척, 그래 33cm 요거 넘는 거 가지고 이제 로망을 가지다가 다음에 이제 4자, 뭐 5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40cm, 50cm. 토종붕어입니까? 네? 아닙니다. 이거는 떡붕어입니다. 떡붕어. 40cm 대단한 크게 잡았네요. 떡붕어하고 뭐 월남붕어 뭐 이런 거랑은 다른 건가요? 이게 떡붕어는 일본에서 들어온 도입종이고요. 1970년대에 우리 좀 그 고기 먹자고 해서 들어온 건데 이게 붕어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 붕어가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약간 떡붕어도 붕어 드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붕어 드시는 분 사실 이거 붕어 맛있거든요. 뭘로 먹어요? 찜이죠. 네, 붕어찜. 그 시래기나 고사리 이런 게 깔고 이 된장 넉넉하게 넣고 이렇게 해서 쪄내면 사실 큰 사자붕어 이런 거 가지고 쪄내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낚시만 하지 이거 다 방생했습니다. 어부님들 잡으셔야죠. 예. 그러니까 뭐 메기는 탕으로 먹더라도 잉어나 붕어는 찜으로 또 먹으니까. 그렇죠. 근데 잉어는 우리가 잘 안 먹어요. 그죠? 네, 요즘은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광주에서는 잉어 많이 먹었습니까? 예전에는 많이 먹었죠. 좀 압도이가 맛이 또 많이 먹어요. 잉어찜 가게 많습니다. 잉어를 찜으로 해서 먹어요. 그거 어떻게? 그럼 내가 고춧가루 매운 양념. 붕어찜이랑 같아요. 붕어찜이랑 같아요. 똑같은 양념으로 그렇게 해서 먹습니다. 한번 가서 드셔보세요. 안동대에 많으니까. 잉어찜이라? 알겠습니다. 오늘 잉어찜 얘기까지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비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이 내리고 있는데 비 피해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